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월 17일 금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좀 새벽에 일찍 깨긴 하는데 이거저거 하다가 유튜브 딱 틀었더니 갑자기 스타쉽이 발사되고 있는 거예요. 7시 반쯤 발사가 되더라고요. 쫙 올라가는데 와, 근데 갔다가 이렇게 딱 돌아와서 이 집게손으로 그 잡는 거 있잖아요. 다 로켓을 딱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로켓이 실어 날랐던 그 스타쉽 그 자체 있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우주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오늘 뒷시간에 강정수 박사하고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 이게 사라진 스타쉽 이거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앞 시간에는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영중 랩2050 대표 두 분 모셔서요. 윤석열 씨 구속영장 지금 청구되기 임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발부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 변론도 시작됐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창용 하는 총재가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계엄 이후에 경제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했다는데 이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두 코너 진행하고요. 먼저 윤영중 랩2050 대표님 모시고요. 정책이 경제다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시고 계시면은 김준일 평론가 이제 도착하실 거예요. 네. 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던 우리들이 그래도 밤잠은 좀 편히 자게 된 거 아닌가요? 네, 이제는 조금 두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체포되는지. 중간에 깨면은 보통 요즘은 이렇게 깬 다음에 다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깬 사이에 뉴스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불면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불 다 켜고 보지 않으면은 눈에 엄청 안 좋대요. 밤에 깜깜한데 스마트폰 불빛 딱 보는 게 장기적으로는 실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밤 사이에 놓쳤던 뉴스를 보면서 또 깜짝 놀라서 다시 잠이 번떡 깨가지고 맞아요. 그때부터 막 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루 동안 뉴스 팔로우하기 시작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온갖 상상을 또 하게 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이제 윤석열 없는 세상에 살게 되는 건가요? 이제 저는 모든 일정과 모든 절차들이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트럼프 집권을 앞두고 있고 스타쉽도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기술과 인공지능의 흐름도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우리 이제 그런 거 논의할 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게 지금은 체포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씨가. 그러면은 이거 다음에 구속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일단 구속하고 체포하고 좀 다른데 일반인들은 사실 알기 쉽지 않아요. 네. 이거 어떤 상황이죠? 일단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체포도 구속도 인신을 구금한다는 차원에서는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체포는 좀 더 긴급성이 요할 때 이제 하는 것이고, 구속은 법원이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장시간 기소 전 단계나 기소 그 이후에도 구속이 이제 유지될 수 있는데 그 단계로 이제 쭉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요. 체포는 또 기한이 짧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오늘 저녁 9시 5분까지라고 하는데요. 공수처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구속영장 청구의 준비가 거의 다 끝났고 오늘 중으로 서부지법 아마도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한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닙니다. 우리 그 맨날 불면의 밤을 이루다가 지금 윤영중 대표님 그래도 발 뻗고 자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피부가 좋아지셨는데 오늘 그 서정욱 변호사랑 방송하는 날인데 서정욱 변호사가 잠을 못 이룬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그 전에는 잘 주무시다가 님을 향한 일편단심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인데 님께서 지금 차가운 서울구치소에 누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양복도 지금 옷도 안 갈아입고 양복 입고 자고 있다고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식사는 잘 하신대요? 못 받아들여. 식사도 잘 못한다. 평소에 3분의 1, 그러니까 주는 거에 평소에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고 우리가 주는 거에 3분의 1만 먹었다. 어제는 1,700원짜리 아침 나왔는데 3분의 1만 먹고 남겼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입에 잘 안 맞으시나 보다.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겠나요 지금? 그 서정욱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하고 요즘도 통화하신대요? 공식적으로는 본인은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오늘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은 김건희 여사도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삐쩍 말랐다. 동정심 유발하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누가 듣고 어떻게 전달을 하는 건가요? 용산 관계자들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쪽에서는 그쪽이 원하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론을 바꿔보기 위해 그런 걸 전달을 하는 거고, 뭐 남편이 이제 곧 구속되고 이제 평생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밥이 안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김건희 여사는 본인 이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조국혁신당, 민주당 이런 데 계속 나오잖아요. 출국 금지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본인에 대한 솔직히 남편보다는 본인에 대한 걱정이 더 커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헌법재판소 그 변론 보니까 이 대통령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단이 막 그러는데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석열 씨도 구치소에서 좋은 밥 드시고 잘 조사해서 잘 사실 그대로 진술하셔서 법의 심판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식사 못 하실 필요 없고요.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잘 하시고 나중에 또 시기가 되면 법의 심판을 잘 받으시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윤형중 대표님이 체포하고 구속하고 다른 점하고 이렇게 가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일단 구속영장 오늘 중에 청구한다고 그런다고 네, 공수처가 말씀하셨는데 네. 발부는 될까요? 이거 법원에서 발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이제 손수호 변호사가 오늘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좀 약간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근데 자기가 그래서 숫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100%다. 신중하게 100%. 네, 신중하게 100%다. 그러니까 이유가 일반적인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무력을 사용해 가지고 본인이 체포를 안 당하기 위해서 저항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총 부인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본인들은 뭐 총을 사용해라, 총 대신 칼이라도 써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시해 가지고 관절을 이제 무슨 요새처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구속을 해야 될 사유가 충분한 거죠. 그리고 사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본인의 권리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묵비권을 이제 이렇게 막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속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차피 구속은 피할 수 없고 저는 99%에서 100%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변호인단들은 매우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이 법적으로도 매우 무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예. 오직 그들은 정치질만 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선동만 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지금 뭐 공수처 수사에서 계속 진술을 윤 씨는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거부하고 있는 게 지금 윤 평론가님 오히려 불리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속될 확률을 높인다. 불리하다라는 게 재판에서 불리하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구속영장 구속때는 좀 더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수사에 협조도 안 하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가 잡혔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수사에 협조를 해요. 어떤 피의자가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안의 중대성 이런 세 가지를 보는데 참작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그러면 이거는 뭔가 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발언을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되게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과거에 벌써 전 대통령이라고 하셨죠 지금. 방금 실수를 했는데 윤석열 씨가 예전에 굉장히 잘했던 게 일종의 마지막 편집권을 행사한 것이거든요. 서초동에서. 예. 그렇다면은 지금도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또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을 때는 합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장문에 뭐 만년필로 직접 꾹꾹 눌렀었다는 장문의 메시지를 또 발신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수사 단계에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어떤 지지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나 그런 얘기를 해도 다 커트 전달조차 안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나오는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발언들만 언론에 이렇게 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를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본인이 또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은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재판에는 그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주장도 안 하는 건 영향을 안 주나요? 오히려 더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론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수사 때 반론을 해놔야 근데 나중에도 더 그러니까 진실성을 좀 더 뭐냐면은 어차피 이게 보통 검찰에서 나가가지고 진술을 하는 거는요.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내가 더 과도하게 이를테면은 뭐 내가 저지르지 않은 거 이런 것까지 뭐 죄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그런 뭐 검찰한테 잘 보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소가 안 될 가능성도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내가 이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설득을 일종의 함으로써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을 보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은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고 이미 관련된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빼놓고는 전부 다 기소가 됐고 공소장이 뭐 100장씩 있어요. 읽어보면은 윤석열이 했던 일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기소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하나 안 하나 큰 의미가 없는. 어차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해가지고 조서를 작성하고 이제 수사 의뢰,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기소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기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정에서 다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했다라는 게 아니라 재판정에서 다투겠다. 그리고 우리 윤영준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재판정은 어쨌든 이게 중계가 되잖아요. 기자들이 와서 그러면 본인의 주장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게 반박이 가능한데 조서 쓴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죠. 그게. 예. 거의 뭐 어쨌든 계속해서 여론전을 하겠다는 의미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전망을 해주시니까 일단 한 번 더 안도하고 그다음에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어요.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이창용 총재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변론기일이 시작돼가지고 변론하는 걸 봤는데 저는 흥미로운 걸 느꼈어요. 왜 예전에 우리 서울에 보면 영화 보면은 전두환 씨죠. 그러니까 뭐 이미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그랬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씨 측 변호인단 나와서 실패했으니까 이건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전두환 씨는 성공하면 내란이 아니다. 쿠데타가 아니다. 윤석열 씨는 실패하면 쿠데타가 아니다. 그럼 쿠데타 불가능설인가 이거는? 아니 요거는 제가 좀만 얘기를 하면은 이 변호인단이 굉장히 무능해요. 굉장히 무능해요. 이제 형사 쪽이 있고 이제 헌재 쪽이 있을 텐데 이게 뭐 나 지금 어떻게 이렇게 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제 이제 정상명 뭐 이런 전 검찰총장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도 지금 윤석열 쪽에 붙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변호인단 측이 너무 무능하고 너무 정치질만 해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새로 이 변호인단은 좀 뭐 이제 좀 중량감 있는 사람들 한 것 같은 게 지금 답변서를 1차 답변서, 2차 답변서 냈잖아요. 특히 지금 최근에 2차 답변서가 논란이 많이 되고 문제가 뭐 언론 보도가 많이 됐는데 윤석열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네네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했으니까 내란이 아니다. 그 논리인데 답변서에는 이 계엄이 며칠 동안 갈 줄 알았다. 이렇게 써놨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들이 얘기해 놓은 거하고도 안 맞아, 지금.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그 헌재에서 이제 변론한 거 그거 제가 좀 봤는데 지들이 낸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물어봤어요. 답변을 못 해요.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답변을 못 해요. 나중에 서면으로 또 제출하겠대요. 니들이 제출한 거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정영식이 답답하니까 니들이 이렇게 제출했잖아.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맞냐 아니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그거조차 답변을 못 한다. 그러니까 뇌가 쩔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이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많이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은 포고령 베꼈다라고 했는데 김용현 측 변호사에서는 아니다. 지들끼리 안 맞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 부분도 또 지금 윤석열 씨 쪽에서 포고령 1호는 위헌이 분명하다는 걸 본인들도 아나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용현 씨가 잘못해가지고 뭐 잘못 뺏겨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은 김용현 씨를 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라고도 김용현 씨는 할 테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지금 서로 이제 입이 안 맞기 시작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인신 구속이 되니까 더욱더 입이 안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더 처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실패한 내란 그쪽 아니다라는 것도 그거는 오히려 제가 윤석열 쪽 변호인에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까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마 프레임을 이렇게 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 누구도 물리적인 상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무능해서 본인들이 실패해서 물리적 상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준비한 것들이 그렇게 위해를 가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었다라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오히려 그 실패한 내란은 또 그 결과적으로 물리적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든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세워놨던 계획들이랑 상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속 상충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충하는 면을 좀 완화시키는 주장들을 본인들을 위해서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보면서. 예. 아 진짜 돈 받고 저렇게 변호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더라고요. 김용현 얘기는 제가 짧게 하면은 그러니까 왜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그 얘기를 했느냐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데 나와서 했잖아요. 헌재가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이쪽에서 한 그렇죠. 거가 네네. 이제 반박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김용현의 태도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윤석열이 복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살아나야지만은 본인도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내가 다 사실상 한 거다라고 하고 윤석열은 죄가 없다라고 하고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동안 계속 체포 안 되고 버티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제가 보기엔 김용현과 김용현의 변호인도 윤석열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이 복귀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김용현은 자기 그 계엄 일어나고 나서 연금도 신청했잖아요. 예, 군인 시절에 그렇죠. 있었던 한 달에 맞아요. 5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는자가 되게 중요한데,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김용현은요 내란 주요 종사자로 지금 기소가 됐어요. 내란 주요 종사자는요. 레인지가 넓어요. 사형도 있고요, 무기도 있고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저는 뭐 내란 종사자가 사형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자기가 이거 다 주도하면은요 무기징역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이거는 5년짜리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용현은 살아야 되니까. 이해관계가 달라졌네요. 달라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래서 체포하는 게 중요하다. 체포가 딱 되는 순간 기류가 확 바뀌었다 저는. 그래서 서로 이게 헌재에서도 지금 국회에서는 5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게 뭐 이를테면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군인들 이미 국회 나와서 증언했던 사람들. 저기는 윤석열 측은 딱 한 명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네. 그게 김용현이에요. 김용현이죠. 예, 네. 김용현을 신청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김용현이 윤석열을 디스하는 모습을 디스라기보다는 헌재에서 그냥 볼 수도- 담담하게 윤석열에다 시켰다. 이미 이거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한 달 전부터 윤석열이 검토를 해서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윤석열 변호인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헌재에서 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있겠네요. 윤석열 씨 쪽 변호인들은 굉장히 김용현 증인한테 기대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김용현 씨가 완전히 돌아설 수도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우리 이제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창용 총재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경제 대통령이 나오신 것 같은데 이창용 하는 총재가 계엄 탓에 환율 30번 올랐다. 뭐 이 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 윤형중 대표님이 조금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이창용 총재에 관련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저는 어제 보도 이후에 사실 이창용 총재 요즘 더욱더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그리고 상당히 그 부상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어제 좀 해야 할 일은 금통위가 금리를 좀 내리는 게 아니었을까. 금리는 동결했죠. 예, 금리를 동결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할 수 없는 본인의 영역이 아닌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쏟아내셨거든요. 하지만 그게 지금 사회에 너무나 그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반향은 굉장히 컸지만 한국은행도 지금 타이밍에는 그 고통을 좀 분담하기 위해서는 사실 금리 인하 타이밍이었거든요. 물론 그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건들 뭐 이유를 따진다면 100가지는 들 수는 있습니다. 뭐 환율 때문이라고. 환율 때문도 있고요. 지금 미국 국채 금리도 너무 치솟고 있고요. 대외적인 경제권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한미 금리 차가 그나마 지금 조금 좁아졌는데
다시 확대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좀 안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좀 거의 얼어붙다시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지금의 내수 경기가 너무 침체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융정책도 재정정책도 다 굉장히 긴급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메시지를 얘기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두 가지 메시지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하나는 일단 뭐 정확한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환율이 계엄 이후에 한 70원 올랐다. 네네네.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계엄 전에는 한 1,380원 정도 하다가 이제 지금 오늘 보니까 1,455원 정도로 좀 기억하고 떨어진 거죠. 네. 계엄 이후에 한 1,470원 때도 예. 한참 그 선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윤석열의 신변에 따라서 환율이 굉장히 안정되거나 하락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마침 체포되는 그날에는 또 이제 한 2원 정도 하락해가지고 안정됐었고 요즘은 하루에도 제가 환율 추세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본 적이 없는데요. 환율이 하루에 15원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경우까지 자주 물론 이게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자주 벌어집니다. 근데 윤석열 체포 이후로는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창용 총재가 한 70원 정도 올랐는데 그중에 30원 정도가 계엄 탓이다. 계엄 탓이라고 했던 게 이제 하나의 메시지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 메시지는 추경이 필요한데 추경의 구체적인 예산 그 금액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의 추경 규모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재정정책을 이제 금융통화 수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하지만 이례적인 만큼 굉장히 또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역할 분담으로 따지면은 정부가 사실 재정을 쓰는 곳이고 한국은행은 그와는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중앙은행으로서 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이거 완전히 독립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정부 쪽을. 윤석열 정부 내내 정부 사이드에서 그 금통위 한국은행에 그 어떻게 보면은 금리 정책에 대한 메시지와 압박을 굉장히 많이 넣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뭐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동결을 하는 게 맞다고 봤어요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동결하는 게 맞다고 본 이유가 이제 두 번 연속 내렸잖아요 일단은. 물론 더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기준금리가 정말로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문이고 이거는 한은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게 있어요. 기준금리 0.25 내리면은요. 경제 성장률 0.07이 올라간다라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0.07도 소중하죠. 지금 소중한데 지금 여기에서 3.0에서 2.75로 내린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느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환율이 제가 보기엔 심상치 않아요. 지금 외환 보유고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지금 잠깐 안정된 것 같지만은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짧게 얘기를 하면은 환매 조건부 이제 채권 RP 있잖아요. RP 이게 계엄 사태가 터진 다음에 윤석열 이제 X라고 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무제한으로 유동성 공급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돈이 이제 금융기관이 돈이 없으면은 뭐 다 바꿔주겠다, 다 꿔주겠다. 네가 채권 가져오면은 이거 담보로 맡아놨다가 너한테 돈 주고 다시 이제 뭐 돈 갚아오면은 이제 채권 다시 돌려준다는 거. 이거를 무제한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작년 그 12월 한 달간에 이 RP가 하느니 그래서 이렇게 RP 이제 받아가지고 돈을 꿔준 게 47조 6천억 원이에요. 한 달간요. 근데 보통 1년에 한 2조에서 3조 합니다. 보통 RP 하느니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중에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뭐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요. 환율이 한국 돈 가치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뭐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달러 상승 요인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인플레도 올 수 있죠. 인플레이션도 오히려 네.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은 이제 또 이제 필요하면 빨아들이겠죠 한눈이.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당장 오지는 않는데 이런 환율은 바로 영향을 받죠. 지금 돈이 이 정도로 풀렸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환율을 생각해서라도 좀 생각해야 되고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레인지기면 4.5잖아요. 미국 연준에
우리가 3이거든요. 지금 1.5도 적은 건 아니에요. 예전에 하도 금리 2% 차이가 나면 2% 포인트를 너무 이제 오랫동안 그 정도 나서 자연스럽게 생각했지만은 여기서 더 내리면은요. 지금도 당연히 달러 강세인데 더 빠져나가요, 돈.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1%라도 더 주는 쪽으로 채권을 구매한다 그러면 미국 국채 구매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저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국채 구매 안 합니다. 미국 국채 구매하지. 돈. 안 그래도 미국이 더 튼튼해 보이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더 예. 불리해진 거죠. 근데 이게 윤석열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그랬는데 나라를 박살내놨어요. 2시간만 해도 박살낼 수 2시간 있습니다.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금리는 좋습니다. 제가 두 분 이거 의견 좀- 네. 짧게만. 지금 금리 인하를 좀 필요한 이유는요. 좀 크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미국의 금리를 그래도 굉장히 단기간에 1% 포인트 가까이 내렸습니다. 5.5에서 4.5까지 내렸거든요. 원래 한미 금리 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은 물론 우리는 또 그렇게 빅스텝을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요. 지금 예대 마진이 상당히 계속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두 차례 내렸긴 했는데 그게 예대 마진 대출 금리에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복현 원장이 원래 금감 원장이 여기에 대한 실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가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걸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 방치하고 나중에 이제 좀 욕을 많이 먹으면서 시정하고 금융권 규제를 좀 더 강화하고 약간 이런 식의 한번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 가상 금리에 대한 약간 메시지를 내고 있었던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에 굉장히 큰 책임 있는 최상목, 이복현 이 두 사람이 지금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번 금리가 종결된 건 좀 안타깝지만 이복현 원장이 이 대출 금리와 가상 금리에 대한 이 감독 강화는 충분히 좀 해야 할 지금 타이밍이라고. 대출 금리 너무 높아진 네. 상태다. 네, 그렇기 지금 또 때문에 은행들 실적도 너무 기준금리도 좋습니다. 낮췄으면 좋았겠고 그 규제도 거기에 더 했어야 맞춰서 됐다. 예,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거보다 사실은 더 이 정책적으로 논쟁이 심한 거는 추경 예산 편성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창용 총재가 그렇게 의견을 내도 예산 편성하는 건 정부니까 지금은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을 해줘야 할 수 있고 국회가 또 동의를 해줘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김준일 평론가님 그쪽 반응은 어때요? 어느 쪽 반응이에요? 최상목, 국회, 권성동. 권성동, 이재명 뭐 누구든지. 그러니까 최상목은 일단은 추경 안 한다. 기본적인 스탠스는 이런 건데 나는 진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최상목의 이제 스탠스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정부 입장은 하반기에 집행할 거를 상반기에 거의 70% 80%를 다 집행을 하겠다. 라고 해서 추경은 최대한 안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스탠스고 그리고 이제 추경이라는 거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권한에서 좀 넘어간다 이런 쪽에 기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선택적으로 지가 거부권 행사할 건 다 하고 뭐 이러면서 또 하지 않아 뭐 해야 되는 거는 또 안 하고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추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보십시오. 상반기에 우리가 경기 침체가 심하니까 정부가 지금 지출할 수 있는 돈을 70% 80%를 지출을 하면요. 하반기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올해가 하반기에는- 그랬어요. 올해가. 예? 아니, 하반기에는 2024년에 그랬습니다. 예. 2024년. 그러면 돈이 안 남잖아요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요만큼 올렸던 게 다시 침체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추경을 하고 뭐 이를테면은 예산 집중을 좀 덜 하면서 하반기에도 균등하게 어느 정도 하든지 아니면 앞에 몰빵하고 소위 말해서 뒤에 추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언제 하든 제가 말하는 거는 추경을 안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70% 예산을 지출을 다 하는데 어떻게 하반기에는 그럼 추경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다들 인식은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추경은 다른 것보다도 이 외국에 주는 시그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졌던 긴축재정, 건전재정이라고 쓰고 긴축재정이라고 읽는다. 돈 절대 안 쓴다라는 거에 대해가 기류가 우리가 바뀌고 이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거다라는 거를 시장에도 시그널을 주고 외국의 투자자한테도 시그널을 주고 뭐 이럴 필요가 있는 건데 매우 무책임하다. 최상목은 진짜. 갑자기 한 가지 짐작되는 게 있어요. 연말에 대규모 재정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죠. 현재대로라면. 그러면 추경을 편성을 자기가 하면 자기가 재정 적자를 불러온 주범이 되는 거야. 기재부 관료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것 같아. 근데 추경 편성 안 하고 조기 집행하면 나는 땡겨서 쓰기만 한 거지. 추경 편성은 다음 대통령이 했어요. 다음 대통령이.
한테 이렇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은 저는 신념형 인간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눈빛도 보면 조금 약간 불안한 그런 눈빛이 있고 그게 나쁘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좀 듣는다라는 취지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기묘한 결정도 어떻게 보면 기묘한 결정이고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지만 그래도 여기 의견과 저기 의견 좀 절충한 모양새는 좀 취했잖아요. 또 제가 느끼는 거는 이분이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어도 이창용 총재 말은 또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또 가까운가요, 두 분이? 뭐 어디 중앙일보 단독 보도였나요? 그 2명 임명하는 것도 이창용 총재의 조언이 있었다. 헌법재판관 임명.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아무튼 이창용 총재 말은 좀 듣는 것 같고 제가 또 좀 방송에서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또 재언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아마 기재부 선배들 말은 좀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현재 부총리라든지 전 부총리라든지 그 굉장히 그 경제 관료 중에 이제 기라성 같은 분들이 조윤재 전 장관, 뭐 윤중현 전 장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명분만 있으면 이분은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여태까지 야당의 추경과 적극적 재정에 반대해왔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권한대행으로서의 국가를 잘 다스리고 싶어하는 또 본인이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싶어하는 또 어떻게 본인의 욕망이 있을 겁니다. 그 욕망을 어떻게 보면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분은 좀 마음이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설날 이전에 추경 논의는 쉽진 않겠지만 저는 개나리 피기 전에 추경이 집행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개나리 언제 피어요? 요새? 요즘은 3월 원래는 말에 피었지만 그보다 좀 빨리 피지 않았나. 기후 변화 때문에 3월 초면 현재 결정과 함께 추경이 집행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으면 참 좋겠다. 현재 결정 2말 3초 뭐 이렇게 되면서 그때 추경 집행되면 그나마 그래도 좀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창용 총재가 조금 이렇게 추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최상목 대행이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압박을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까 그 얘기 맞는 것 같아요. 그 기재부 선배들 말씀 잘 듣는다고 하는 게 홍익표 전 의원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하고 홍익표 의원하고 가까워요. 김진표 의장이 최상목 대행한테 헌법재판관 임명하기 직전에 전화했다고. 어떻게든 임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물론 2명만 임명하라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영향을 줬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재정 적자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요것도 제가 피해갈 구멍을 최상목 대행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최상목 대행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재정 적자.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전까지 이제 많이 주장했었던 얼마만큼 세입 세출과 관련해서 재정 적자 폭이 크다가 아니라 애초에 세입 예산안에서 예상했었던 국세 통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세수 펑크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올해는 국세 수입을 382조 원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작년에 400조 원으로 예상했다가 350조가 들어와서 한 50조가 펑크 났잖아요. 근데 올해도 지금 정도의 경제 상황이면은 382조 원에서 한 3, 40조 줄어든 정도의 국세가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 3, 40조의 규모만 조금만 줄여도 최상목 대행은 한 10조, 20조 원을 국가 경제를 살린 겁니다. 그거를 살리는 방법은 조속한 추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를 저는 최상목 대행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추경만 하면 됩니다. 초반에. 항상 그 당사자 편에 서서 조언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거 할 수 그대로 좀 있습니다. 듣고 해줬으면 좋겠네요. 정치권에서는 반응은 어때요? 근데 추경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뭐 국민의힘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특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 화폐 뭐 이런 쪽으로 추경은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선용 추경 절대 못 받아.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선용 빼놓고 나머지를 하면 어떻겠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왜 이재명 대선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 화폐 쪽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지역 화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주는 거?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됐든 아니면은 지역 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보조금을 중앙 정부에서 했던 거를 이번에도 다 삭감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또 예산안에서 넣었는데 그거 가지고 되네 안 되네 단독 처리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일종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데 저는 이제 국힘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탄핵은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조기 대선이 들어갔는데 행여나 추경을 해가지고 경기가 바짝 살아났는데 이게 다
이재명 덕택이다. 이런 이제 선전, 이제 홍보 이거가 먹힐 것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차피 뭐 경기는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경제 심판론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경제는 망했지만은 그냥 이대로 가겠다라는 건데 무책임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그거 지역 화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뭐 그거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하는 총재도 지금 해야 된다라고 아주 액수까지 밝혔잖아요.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해야 된다라고. 이게 역대급이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번에 그 뭐죠? 코로나 왔을 때 그때 한 10 몇 조, 13조였나? 제가 정확하게 네, 기억이 안 맞아요. 나는데 네. 그 정도 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때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이창용의 얘기라는 거는 지금 이게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때문에 안 하고 때문에 안 하고 하는 거는 진짜 무책임하다. 예. 제가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조언을 한번 좀 드리고 계속해서 빙의해. 아니 이게 이번 대선이 민생 대선 뭐 경제 대선이 아닐 거라고 이제 예측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실책들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이종섭 전 장관을 어떻게 호주 대사로 보인다든지 실책이 많았는데 저는 결정적 장면이 이 대파 들고 흔들었던 대파값이 이 정도면 합리적이지 이 발언. 예, 이 발언이 정말 메가토크 폭풍으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반응합니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 아마 그 뭐 헌재 결정이 뭐 2월 말에 나든 3월 말에 3월 초에 나든 뭐 4월과 5월까지 쭉 유지되면은 국민의힘은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경제 상황을 반등시킬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반등시킬 때의 수단이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었던 추경과 지역화폐로 살리는 모습은 죽어도 보기 싫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솔루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자체장들의 분포를 보면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광역단체. 네. 그리고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법에 그 이미 국회에 확정된 예산의 안에 그 지방교부금을 얼마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지방교부금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안 줘버렸거든요. 15조 원, 20조 원을. 아 맞아요. 그거 이제라도 줘야 됩니다. 예. 그거를 지금 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도 예산 조기 집행을 하면 됩니다. 추경하고 해가지고 조기 집행하고 하면 주면 그 지자체장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지자체장의 다수는 국민의힘 지자체장입니다. 그럼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이게 진짜 뭐 민생회복 지원금이든 아니면 온누리 상품권이든 뭐 지역 카페든 본인들이 지역 현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정책들을 선택해서 쓰게 될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있는 예비비 없는 예비비 다 털어서 온갖 정책들 마련하고 지역 카페 쏟아붓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돈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편성이 돼서 지역 정부에다가 지방 정부에다 보내기 시작하면은 지방 정부가 가장 효율적인 정책.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다수니까요. 그 지자체장이 선택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4월, 5월 경제가 지금보다는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그 성과는 물론 지역 카페 정책을 많이 선택하게 되면 거봐 야당만 맞았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결정을 선택하고 또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성과는 그래도 여야가 좀 고루 나눠갔지 않을까. 너무 야당이 가져갈까 봐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솔루션이면은 충분히 여당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자체가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경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면서 동의해주자. 국민의힘 권성동 지금 안 할 수 없습니다. 권영세 두 분한테 이 나라가 망하는 걸 거죠. 보지 않으려면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권성동이나 이쪽에서 본인들이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야당 좋은 일만 시킨다라고 정치적으로 생각할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되잖아요. 저는 이건 뭐 하나의 가능성인데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대선 후보와 논의를 해가지고 추경이 결정될 수도 있겠다. 추경 액수가. 예, 그리고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아니 뭐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주장해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대선 후보가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종의 여당 프리미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재난지원금이 결정돼가지고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막 엄청 반발했던 것도 결국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선 후보가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3월은 최소한 지나야 되잖아요. 3월 지나야죠.
그건 너무 늦지 않아요? 저도 늦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다. 예측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해보자면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 예전에 2020년 총선을 왜 졌는지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국힘 내부에서 그때 꼽았던 게 재난지원금이었어요. 재난지원금에 대한 스탠스를 우리가 잘못 정했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반대할 거라고 보진 못하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표 예산은 안 된다. 뭐 계속 얘기하고는 있는데 대선 후보 나오면은 달라질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좀 당장 내란 지원 이게 근데 내란을 지원한다는 것 같아 좀 어감은 이상해. 내란 회복 지원금. 내란 회복 지원금. 그러니까 내란을 회복시킨다는 거 같잖아요. 내란으로 진압됐는데. 파괴된 민색을 회복한다. 예, 어쨌든 20만 원, 30만 원 당장 주는 걸로 하자. 만약에 이거 한다면 뭐 추경 필요할 텐데 이 논의가 본격화되기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쉽진 않겠네요. 뭐 여야도 그렇고 최대행도 이거 안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이거를 주장을 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조국 혁신당이 잘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죽어도 안 하죠. 죽어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계단을 한 스텝씩 밟아 나가야 나는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스티뮬러스니까 자극하기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경기 자극하긴 하여튼 예, 말씀하시죠. 계단을 한 스텝씩 밟아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추경 항목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면은 추경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추경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라는 논쟁을 1단계로 거친 다음에 네. 이거는 사실 아주 명백하거든요.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에서 추경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고 또 최상목 대행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면은 정부 입장이 조금씩 변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응답하고 답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을 저는 야당도 좀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런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 정부에 좀 권한을 주자, 예산을 주자, 예, 그런 것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창용 총재가 또 뭐 전 국민 보편적으로 지원금 주는 거는 또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 네, 발언을 저는 뭐 했는데 생각이 그런 다르지만 것들로 수용을 해주는 게 좋겠다.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그분이 내는 게 저는 최상목 대행을 설득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틀로라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창용 최상목이 내는 이런 메시지들을 잘 수용하면서 추경으로 가는데 일단 1차적 목표를 두자 이런 네, 말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구체적인 뭐 지역 화폐라든지 구체적인 항목을 얘기하지 말고 일단, 추경을 하자는 쪽에 집중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추경을 하자. 동의하세요? 아니 저도 동의해요. 예, 지금은 항목 가지고 뭐 할 거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서 다 평가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여야가 안 그래도 야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너무 이제 독주한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프레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본인들이 유리한 걸로만 지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본인들이 양보할 거는 양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눌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고요. 스타쉽 실패했다고 하는데 성공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일론 머스크의 운명을 가르는 건지 이 이야기 나눌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윤형중 대표님, 김준일 평론가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네,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침에 발사하는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아, 저는 어제 발사가 원래 계획돼 있었잖아요. 네네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아침에 새벽에 발사하는 거라서 아침에 일찍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보려다가
하루 연기돼서 오늘 네네. 이제 발사를 했고 다 지켜보고 나왔습니다. 출근했죠. 아침에 한 게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16일일 네. 거고 우리는 한국 시간으로 17일 17일. 아침인데 네. 이게 7차 시험 네, 비행이죠. 7차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 부스터가 올라갔다가 이 젓가락 집게로 잡았던 것이 5차였고 네네. 지난번 6차는 트럼프 당선인이 함께 구경했었는데 이것 때는 센서 고장으로 있어서 집게를 잡지는 못하고 바다 위에 수직으로 그렇죠. 착륙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엔 7차였던 겁니다. 7차의 뭐 하여튼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은 지금까지 특징은 이 스타쉽이 올라가서 스타쉽이 올라가서 화성을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간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 스타링크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즉 우주 공간에서 약 50개의 스타링크를 내보내는 연습을 하고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새로운 목표였는데요. 그것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실패인 건가요? 일단.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지금 뭐 한 번에 다 성공할 수는 없고요. 네. 올해만 해도 스타쉽이 20회 정도 최소 그 시험 발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완벽해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건데요. 네. 우선은 여러분 다 보셨던 것처럼 슈퍼 헤비 부스터 이 끌어올렸던 것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집게로 또 이번에 또 잡았죠. 네네. 이 부분은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원래 본 가장 큰 목표였던 스타쉽이 우주로 나가서 50개의 스타링크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가상 연습하는 테스트는 네. 실패했다. 왜냐하면 8분 50초, 8분 30초 만에 통신이 끊겼을 정도로 네. 스타쉽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쉽이랑 이 헤비 부스터랑 분리될 때부터 로켓 하나가 점화가 되지 않았고요. 여기 총 6개밖에 쓰지 않는데 여기는 밑에는 부스터는 32개를 쓰지만 그중에 하나가 점화가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실은 통신마저도 두절되는 이러한 사고가 난 거죠. 아, 대기권 바깥까지 못 나간 건가요? 네, 나가지도 못했죠. 아, 그래서 대서양에서 그냥 사라진 거로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데 아마 폭발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한 7분 30초 되니까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두 네.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내려오는 그 발사체, 1단 네. 발사체는 내려와서 집게 잡는 것까지 보여줬는데 저쪽으로 가고 있어야 될 쪽에서 뭔가 엔진이 자꾸 꺼지더니 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죠. 네, 그 통신이 두절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뭐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스페이스X에서 없지만 네. 스타쉽은 실패했지만 부스터는 또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부스터는 제 생각엔 그래요. 특별하게 센서 고장이나 지난번처럼 이런 일이 없는 이상 계속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것만 해도 저는 대단히 큰 기술적인 진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부스터 같은 경우에도 5차 실험 때 잡았잖아요. 그때 있었던 로켓 엔진, 이 로켓 엔진을 하나를 재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30몇 개 중에서 하나가 뭐 크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네네. 이렇게 재활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용을 절감하는 거고 스페이스 X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재활용을 통해서 로켓 발사의 비용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낮추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성공하고 있다고 보고 그 하루 전날 블루 오리진도 한 2년 동안 연기해 오다가 처음으로 블루 오리진 여러분 아마존을 만들었던 제프 베조스가 2000년도에 만들었던 우주 탐사 이 프로젝트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대형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고요. 발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제프 베조스가 재활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서양에서 배가 갔습니다. 네네. 배가 가서 그 배 위에 떨어지는 걸로 됐는데 즉 스페이스 X처럼 다시 발사대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안 되고 네. 배 위로 착륙하는 거를 시도했었는데 착륙하지 못했어요. 참 거기도 실패를 했군요. 네, 거기는 이제 발사만 큰 우주 발사체를 갖다가 발사하는 데만 성공한 것이지 재활용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래서 블루 오리진도 의미 있는 작업을 했지만 뭐 다 조금씩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는 중간에 실험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블루 오리진도 대형 왜냐하면 크기 차이를 보면은 스타쉽이 한 400피트, 우리식으로 하면은 121m, 한 40층짜리 높이고요. 그다음에 뉴 글린이라고 해서 이번에 블루 오리진이 썼던 것은 320피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30층 빌딩, 네. 스타쉽은 40층 빌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블루 오리진도 대단히 큰 발사체를 쏜 거고 이것이 발사 자체는 성공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40층 빌딩이란 말씀을 들으니까 실감이 나는 게 그게 나가다가 하늘에서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빌딩 하나가 전소해서 공중에서 없어져 버린
엄청난 일이네요. 네, 돈도 엄청 들었을 텐데. 네. 거기 아까 위성들 실려 가지고 가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성을 진짜 위성은 아닌데요. 가짜 위성을 50 몇 개를 실어서 실제 위성이 하나당 1톤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즉 50톤을 넘게 적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무게만큼. 네, 실제 무게만큼.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른 것은 그 당시에는 지난번까지의 6차 실험까지의 스타쉽은 화물을 적재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처음으로 스타링크까지 해가지고 같이 터지면 이제 손실이 크니까 이거를 스타링크하고 동일한 무게를 똑같이 제조해서 50세기인가 52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우주 밖으로 내보내서 우주에서 이 가지고 올랐다는 가짜 스타링크가 전소화하는 이런 계획을 그러니까 불타버리는 거죠. 그거는 폭발시키는 네, 건가요? 그런 식의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실험을 못했다라는 것인 거고요. 그러면은 아마 8차 실험, 9차 실험에서는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고 이렇게 돼서 안정화될 때 스타링크를 스타10이 이제 실제로 저궤도에다가 설치하는 이런 업무를 맡게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차곡차곡 한 단계씩 계속 실험하면서 가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그 팔콘 9이 성공하기 직전에 팔콘이 그러니까 이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 그 발사하는 데서 재활용하는 게 실패했으면 이 스페이스 X는 부도가 났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성공하면서. 그때 자금난에 봉착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왜냐하면 상황이네요. 계속 실험할 때 실패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에서 성공하면서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면서 스페이스 X가 살아났고요.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스타링크 사업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지금 벌써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돈을 벌고 있거든요. 스타링크도 돈을 버는데요. 그리고 다른 나라 위성들을 쏴주면서 다른 위성들을 쏴주면서 위성 그 대여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쏴주는 비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X는 여러분 흑자입니다. 이런 흑자가 있으니까 스타쉽을 갖다가 더 큰 이러한 로켓을 쏘는 데에 대한 엄청난 R&D 비용을 국가의 세금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로켓만 계속 발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팔콘 9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쏘고 한 번은 스타링크를 위해서 한 번은 외부에서 예를 들면 한국의 위성 뭐 다른 나라의 위성들을 쏴주면서 그 위성의 비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비용을 낮췄기 때문에 왜냐하면 팔콘 9도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낮추면서 돈을 버는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죠. 이 수익을 가지고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R&D 작업을 하면서 더 큰 로켓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스페이스 X는 이미 그러니까 정상적인 비즈니스 궤도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페이스 X가 나사의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서 말하자면 그렇죠. 이제 정부의 보조금이죠. 지원금으로 네. 보조금으로 사업을 했지만 이제는 선순환이 되는 흑자 네. 구조에 들어왔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아까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네. 발사했지만 뭐 돌아오는 데까지는 네. 실패했던 거 말씀 주셨는데 수준이 어때요? 이거 스페이스 X하고 비교를 하면. 뭐 이걸 제가 뭐 사실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우선은 아마존은 지금 벌써 이게 3년이 늦은 거예요. 3년이 늦었다라는 건 이제 스페이스 X에 비해서 3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네. 요즘은 그러한 전문가들 지금 아마존만 그만 해도 블루 오리진만 해도 직원이 11,000명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큰 규모로 지금 제 베조스가 투자하고 있는 거고 제 베조스가 이제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막 어렸을 때 막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이 달나라를 가는 이걸 보면서 가장 감명을 표해서 꼭 반드시 우주 산업을 내가 하리라. 그래서 아마존 창립 6년 만에 이 블루 오리진을 그 당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아마존 회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 블루 오리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마존하고 병행하면서 2000년부터 해서 대단히 제프 베조스도 우주 산업에 대한 야망과 욕망 그 목표가 꿈이 대단히 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스페이스 X에 뒤처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존은 아직까지 블루 오리진은 흔히 말하는 적자 구조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비즈니스적으로 그렇고 한 2, 3년은 최소한 스페이스 X에 뒤처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케네디 대통령이 잘 날아가는 건 60년대 초반인데 네네. 어째 연세 많으셔서 계속 꿈을 네. 꾸고 계신 건데 네. 어쨌든 그러면 경쟁 체제인 건가요? 이 우주 산업이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가 좀 베조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 산업은 이제에서 민간 산업으로서의 우주 산업은 이제 커지는 거고 스페이스 X만 있지 않을 거고 블루 오리진만 있지 않을 거고
거고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우주 산업의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두 기업만이 전 세계에서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3, 제4에 생길 것이다. 예를 들자면 로켓랩스라는 상장된 기업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소형이지만 재활용 로켓을 계속 지금 벌써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그 로켓랩스 같은 경우에도 중형 로켓을 그러니까 쪽 팔콘 9 정도 수준이 중형입니다. 팔콘 9 정도를 재활용하는 로켓 실험 발사를 성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민간에서도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도 뭐 카이스트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활용 가능한 로켓 실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스타트업들 중에서. 그래서 근데 규모는 대단히 작은 로켓 수준이지만 재활용이 여러분 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꿈을 이루려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 근데 화성 가기서 인류가 이주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저는 사실 회의적이지만 그러려면 100만 톤을 실어 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의 현재 비용으로는 1톤당 1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10억 달러면은 그러면은 100만 톤이면 1000조 달러가 필요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의 1년 GDP가 29조 달러예요. 네. 그러면 1000조 달러를 무슨 돈으로 마련을 해요? 아무리 뭐 국가가 뭐 지원을 해주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얘기를 하냐면 1000배 정도의 발사 비용을 낮춰야만 가능하다. 비용을 1000분의 1로 낮춰야 된다. 꿈은 화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꿈과 목표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비즈니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상의 우리가 지금 최대한 돈 벌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1000배 정도 비용을 나는 거고 그러려면 뭐예요? 1000조 달러가 1조 달러 돼야 되는 거죠. 1조 달러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화성탐에 대한 것은 100만 톤을 나른다고 했는데 이거를 40년간 나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1년에 25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계산인 거예요. 250달러면 그렇게 큰 돈 아니거든요. 그렇죠. 250달러 정도면 충분히 자기네들이 벌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단히 경제적으로 화성에 가든 못 가든 100, 1000배의 로켓 발사 비용을 낮추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스페이스 X가 하고 있는 가장 경제적인 비즈니스 시장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쾌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타링크를 저궤도 위성을 무진장 많이 지금 띄우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개수는 알려지지 않지만 미국 이 국토방위부하고 계약을 해서 흔히 말하는 스파이 위성도 저궤도로 지금 엄청나게 띄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도 뛰어오르고 있고 이러면서 서로 이런 경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지금 저궤도 위성이 새로운 지평을 만든다. 그것이 바로 이제 스타링크죠. 이것이 이제 국방 산업도 바꾸고 있는 거고 민간에서도 바꾸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스타링크 같은 게 요즘 많이 올해 CES 가시는 분들이 체험을 했거든요. 해외 비행기를 타면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여러분 인터넷 되잖아요. 맞아요.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스타링크죠. 스타링크로 하는 네, 거예요. 스타링크로 하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근데 예를 들자면 한국은 좀 비싼 돈을 받고 있습니다만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뭐 하와이 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항공들은 이걸 이제 무료로 좌석 비용에다 포괄시켜서 이제 받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만 받겠습니까? 수많은 선박들도 다 인터넷이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은 수많은 선박들도 하고요. 이 큰 대형 선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어선들 있잖아요. 조그만 어선들. 조그만 어선들도 나가면 다 이 무선으로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연락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네네. 바다에서 뭐 중계소 설치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여기도 이제 다 인터넷이 돼서 인터넷 전화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안전해진 이런 뭐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무지장 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99.9%가 인터넷에 연결되시잖아요. 근데 한국이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인터넷 강국 10년 전 얘기입니다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이 33%예요. 인터넷 쓰시는 분들이. 아직 멀었군요. 근데 이 여러분 이 가격이 스타링크가 얼마나 현명하게 하냐면 그 나라의 경제 수준에 맞춰서 월 비용을 받아요. 지금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케냐 같은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에는 월 10달러예요. 엄청 싸네요. 그쵸. 월 1,500원. 그렇죠. 그런데 뭐 짐바브웨 같은 15,000원 경우에는 이죠? 30달러. 15,000원. 이렇게 해서 나라마다 경제 수준에서 되는데 45,000원 뭐 이렇게. 예, 그런데 케냐에 있는 유선 인터넷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20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 아프리카 5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있는 유선 인터넷보다 50% 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스타링크 쓰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뭐 또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곳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스타링크에 대한 구매자들이 일어나면서 이 100여국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한국도 곧 쓰겠다라는 뭐 이러한 뭐 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벌써 스타링크만 해도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렇게 $10 뭐 $20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원가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올 수 있죠. 이거는 수 어차피 있어요?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요. 네. 전 세계 한번 깔았잖아요. 깔면은 네네. 비싸게 받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국 국방부하고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최근까지 한 달 전까지는 스타링크로 계약을 안 맺었더라고요. 계약을 맺게 되면은 몇 개를 맺겠어요. 탱크마다 다 붙이고 비행기마다 다 붙이고 해군 함정마다 다 붙이면. 근데 거기다 $10 받겠습니까? 아까 말했더라도 짐바브웨는 $30, 케냐에는 가나는 $10 이런 식으로 나라 경제 수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100까지 가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개수를 규모의 경제잖아요. 처음에 고정 비용은 높게 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주만 떠다니는데 뭐 수리 비용 정도만 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손익분기점에 벌써 도달했기 때문에 이미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버는 것은 훨씬 더 높은 수익률로 떼돈을 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온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돼 있나요? 모르겠어요. 외신 보도도 나오고 한국 언론 보도에서도 뭐 조선일보나 이런 곳에서 보도를 해서 실제로 뭐 언제 정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우선은 올해 내에 스타쉽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스타링크에도 버전 1, 버전 2, 버전 3가 있습니다. 이 스타링크의 버전 3를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다운로드 속도가 10배가 증가하고요. 업로드 속도가 25배가 증가해요. 그러면 6G보다 더 빠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건 아직은 여러분 6G 수준은 아니라는 거고요. 현재는 버전 2 정도 수준인가요? 네네. 왜냐하면 팔콘 9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물건들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스타쉽은 워낙 대형이다 보니까 스타링크가 커지는 거죠. 커지면서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6G로 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가 지금 안테나가 필요해요. 안테나가 원래는 피자판 말에 했었거든요. 요즘 A4 종이로 크기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네요. 근데 지금 이제 스페이스 X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타링크의 안테나 크기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크기를 퀄컴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면 퀄컴에서 만드는 스타링크의 모뎀이죠. 일종의 안테나. 그 크기가 스마트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통신산업 자체가 지형이 바뀔 수가 있는데 요번에 이탈리아의 통신산업으로 뭐 일론 머스크가 또 뭐 정치적으로 또 지금 극우인 이탈리아 총리하고 국장하면서 거기 통신산업이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통신산업을 국가가 보통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통신산업은 국가 결정이니까 그렇죠. 해서 스타링크를 들어오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교란이 일어날지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훨씬 더 저렴하게 해서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통신사들이 이 5G라든지 4G라든지 또는 유선 인터넷에 까는데 투자에 되게 소극적이에요. 자꾸 소극적이면 우리 그냥 스타링크랑 계약해버리겠다. 계약해버려가지고 판을 바꿀 테니까 너네 적극적으로 투자 임해라라고 위협을 쓰는데 매기 효과로 쓰기도 하고 실제로 판을 바꾸기도 하는데 여러분 6G로 되는 2026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2026년에 이 스타링크의 버전이 좋아지고 6G의 속도가 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 퀄컴 칩이 들어 있어서 스타링크에서 전화번호를 받아요. 그러면 특히 비즈니스맨들 해외 로밍이라는 개념이 없어지죠. 전 세계에 단일한 전화번호가 하나 생기죠. 스타링크로. 왜냐하면 스타링크는 이거는 어차피 전 우주에 떠 있기 때문에 국가별 통신 비용이 단일 체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가 일본 여행 간다고 해서 미국 출장 간다고 해서 스페인 어디 여행 간다고 해서 로밍 비용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 글로벌하게 뭐 한국 82번 누르고 나서 뭐 한국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번호 누르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단일한 전화번호 체계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통신사들은 위협적이죠. 저렇게 되면 한 미국 기업이 우리가 통신은 보통 그래도 국가 안보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허가 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SKT나 KT나 LG 플러스가 되게 위협적일 수가 있죠. 하지만 아마 한국에서 된다라면 이렇게 무선 통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아직까지도 인터넷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들 좀 오지라든지 지역에서 이 도심하고 좀 먼다든지 이런 곳에다가 무선 인터넷이다 이런 데다가 5G만 깔기 좀 되게 어렵거든요.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5G는 마스터를 즉 이 중계소를 되게 촘촘히 세워야 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세우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인구가 좀 밀도가 낮은 지역을 만들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LG 플러스나 KT나 SKT나 스타링크가 협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인터넷망과 통신망들을 같이 협업해서 구축하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강 박사님은 스타링크 들어와서 한국에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은 아니지만 그 외 지역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 입장에서도 계속 뭐 지금 인구도 줄어가고 있는 지역에다가 촘촘하게 마스터를 깔기에는 너무나도 고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대도시 중심으로만 지금 5G가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더욱더 인구가 소멸될수록 더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뭐 서울이라고 더 많이 깔고 지역이라는 거 안 깔고 할 수는 이거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잖아요. 이런 차별이 심각해지면 이것이 지역 소멸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거고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모델로 수도권은 예를 들면 특히 스타링크의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안테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한국은 사실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죠. 통신 잘 터지고 뭐 이것도 다 통신사가 투자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신사가 가져가겠지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강원도라든지 전남이라든지 경상도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스타링크랑 협업하는 것이 예, 합리적일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어선들 특히 수많은 있겠네. 어선들에게 네네네. 스타링크를 같이 해서 통신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전 시장성이 있는 문제라고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겠네요. 네. 좀 어떻게 될지 근데 기대가 됩니다. 그게 지금은 하이브리드 모델로 일부는 대부분 뭐 기지국 통해 가지고 하지만 일부만 위성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통신 서비스가 가지만 이게 5G, 6G, 어쩜 7G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사실은 나중에는 하나의 민간 기업에게 국가의 통신망을 다 맡긴다라는 것은 분명한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가 고려해야 될 방법이고, 그렇다고 또 국방 쪽에서는 또 안 쓰기도 어려운 것이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하마스 전쟁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전쟁 나면 통신망이 두절되거든요. 네네네. 지금 2025년에 워키토키 갖고 군인들이 통신한다? 워키토키보다는 조금 아니지만 그보다 더 전환된, 이거 진짜 단파로 AM 이 주파수로 지금 통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무슨 국방에도 요즘 인터넷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방부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방산산업에서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더를 또 보완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드론을 갖다가 잡아낸다든지 또는 스텔스기를 잡아내는 기능을 스타링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이 이런 부분에서 저궤도 위성의 어떠한 앞으로 미래 국방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X는 하나의 국방 기업으로도 의미 있는 시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면서도 또 활용해야 되겠는데 좀 약간 경계심도 들고 그렇죠. 잘 현명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 전체 그림이 싹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를 뭐 한 번 실패했다고 하지만 계속 가서 이제 성공시킬 텐데 스타쉽을 성공시킬 건데, 그게 저는 화성 가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 스타링크를 이 우주에 올리는데도 굉장히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고, 그러면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더 확장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어쩌면 그 비용 효율성을 더 높이면서 가능성 높이는 그런 기제가 될 수도 있고.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을 하고요. 근데 주말은 다시 보기 보시면 되고 월요일 오전에 다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